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회째고요. 오늘 강의는 동시대 젊은 작가들의 작업에서 보이는 추상적 경향이랄까요? 추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가 최근에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또 증폭되고 있다. 미술 시장에서도 여전히 아주 보수적일 수 있는 그런 구상 형식들을 선호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배적이다. 물론 그런 것 속에는 이전의 재현적인 회화하고 동일시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이전의 재현 회화와 유사한 아주 극사시적이라든가 사시적인 묘사를 강조하는 그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했던 것은 아마 지난 시간에 통해서 봤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와 동시에 재현이면서도 동시에 구상과 추상을 미끄러져가는 또 다른 회화에 대한 모색이랄까요? 기존에 우리가 구상, 추상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는 기존의 재현적이라고 일컬어지기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새로운 회화 또는 재현 회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추상 작업입니다. 사실은 추상은 동시대 젊은 작가들의 작업에서 두드러진 어떤 흐름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상이 그만큼 잘 보이지 않는다. 추상하는 작가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추상을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현대미술하면은 일반적으로 다 추상미술과 동시대에서 이해할 겁니다. 1950년대 60년대 한국의 현대미술은 다 추상이었습니다. 추상을 하는 것이 현대미술을 하는 것이고 추상은 새로운 것이고 지난 시간대의 구상은 진보하고 낙후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사실은 50년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56년, 57년도부터 상당히 팽배했었습니다. 그 당시 젊은 작가들은 미술대학을 졸업한 젊은 작가들은 거의 다 추상에 전념했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국전의 구상 스타일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을 통해서 서양화를 받아들였던 구상 작가들의 명맥 속에서 유지되어 오긴 했었지만 5, 6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한국 현대미술은 거의 추상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을 겪습니다. 50년대 이른바 앵포르멜이라고 해서 추상 표현주의적인 그림, 거친 붓질, 격렬한 동세, 몸짓, 드라마틱한 어떤 화면의 진료의 구성, 또 주어진 화면을 이루는 조건들, 즉 물감, 붓지 같은 것만 해가지고 뭔가 시각적인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흔히 그 당시 이해했던 추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추상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개념적으로 정리된과 동시에 추상 미술이 서구에서 들어온 현대 미술에 대한 일방적 모방이라고 하는 혐의로부터 벗어나거나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추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나름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70년대 지나면서의 이른바 단색 회화 또는 한국적 미니멀리즘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우환이라든가 박서보라든가 윤형근이라든가 김한기 선생도 그럴 수 있겠죠. 하종현이라든가 정창섭이라든가 정상화라든가 반은 돌아가시고 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70년대 한국 현대미술, 한국적 모더니즘 혹은 한국적 추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 시대를 풍미했었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 80년대 중반까지 나름 막강한 위세를 떨쳤었다. 그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선보였던 하나의 그룹이 에꼴드 서울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사동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관원 갤러리에서 주로 전관에 빌려서 에꼴드 서울전을 했었는데요. 그건 박서보 선생과 이완 선생이 주축이 돼서 그러한 자신들의 추상과 유사한 경향들의 작품들을 집단적으로 보여줬던 하나의 운동적 차원에서의 추상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거치게나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사실 그런 추상에 대한 매력들이 급속히 좀 반감되고 그 이후에 다시 형상, 구상, 또 재현적인 관심, 그 다음에 서예치나 영상,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 현대미술이 급격히 그 궤도를 이제 이탈한다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많은 젊은 작가들이 매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거나 미술의 언어적 기능, 소통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작업을 모색하기 시작했었던 것이 80년대 중반에 거치면서 한국 현대 미술의 흐름이었다. 그 이후에는 미술이 이렇게 특정 어떤 강령적인 집단적인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물꼬를 터나갔던 것도 뭐 그렇게 한번 뽑아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시 그리기가 아까 말씀드린 복원됐다고 그러지만 추상의 새로운 흐름을 보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몇 개의 제가 나름대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동시대의 추상적인 그림. 사실 오늘은 추상이다 추상이다는 구분은 사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날 젊은 작가들의 이 추상에 대한 관심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 그간에 우리가 이해했던 추상이 굉장히 협소했었던 차원이다. 협의했었다. 예. 추상이라고 하는 걸 너무 이렇게 하나의 형식이라든가 특정한 하나의 방법론으로만 너무 제한시켰다. 추상을 그렇게 협소하게 바라봤던 것들에는 반성적 측면이 있습니다. 도대체 추상이라고는 무엇일까? 서구 현대미술에서 추상은 왜 불가피하게 나왔을까? 당연히 그것은 서구 현대미술이 자신들이 지나간 전통을 반성하거나 비판하거나 새로운 차원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형식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상주의 이전에 서구의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외부 세계를 완벽히 지어내거나 모방해낸다고 하는 것이 당대의 이미지였을 겁니다. 그림이나 조각이었었겠죠. 그렇죠? 물론 그런 것들은 신화나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또는 당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거나 그네들의 내외 그 공간을 장식하는 차원 내지는 추상화라고 하는 쪽으로 되게 기울었었지만 어쨌든 외부 세계를 완벽히 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미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제가 강의도 자주 빈번하게 거론하지만 그 피그말리온 신화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의 조그만 섬나라의 왕인 피그말리온이 현 시기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여자를 찾지 못하죠. 예,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다 음란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래서 자신의 이상적인 여자를 찾지 못해요. 결혼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상적인 여자를 만들죠. 어떻게 만드나요? 상아를 깎아서 자신의 이상적이고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여인상을 만들죠.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여인상에 사랑에 빠지죠. 이런 건 이제 도착 내지는 변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만든 상아상에 사랑에 빠져요.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브제죠. 그렇죠? 물질이죠. 그것도 차갑고 딱딱한 상아입니다. 너무 재미난 것 같아요. 상아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여자의 탄생은 아담의 갈비뼈, 늑거를 취해서 이불을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렇죠? 여기 피그말리온 어쨌든 상아로 깎아서 자신이 원하는 여성상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죠. 완벽히 여자와 동일하지만 그것은 결코 살아있는 인간은 아닙니다.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만든 이상적인 여인상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사랑의 신, 생명의 신인 비너스에게 간절히 요청하죠. 알다시피 비너스는 여러분 사랑의 신이기도 미의 신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신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에 현혹돼서 사랑에 빠져서 그 결실이 새로운 생명체를 잉태하게 되겠지요. 그 여러분 비너스 뒷다리에 붙어 다니는 큐피트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큐피트는 왜 그렇게 늘 뒷다리에 이렇게 악착같이 매달려 있을까요? 새끼는 자고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새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평생 둘 중에 누가 끝장날 때까지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끝까지 간다. 네, 그런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항상 뒷다리에 붙어 다닙니다. 그 큐피트가 황금 화살을 쏘면 사랑에 빠지겠죠. 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겠죠. 그래서 비너스는 아프로디테는 생명의 신, 사랑의 신, 미의 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의 사랑에 감복한 비너스 신은 그 차가운 여인상, 조각 상하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서구인들 아마 이미지를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의 솜씨에 근접할 정도로 완벽하게 지어내면 숨을 불어넣으면 그것은 곧바로 살아날 것처럼 묘사하는 것, 지어내는 것. 그것이 아마 그네들에게 이미지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것은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림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은 그림일 뿐이죠. 그것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주어진 표면의 물감과 붓질을 가지고 우리 눈을 속여서 실제와 똑같이 동일시되게 모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 눈을 속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이 가서 다가보면 납작한 천유의 물감과 붓질이 발려진 추상적 흔적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림은 실제가 될 수 없지만 서구인들은 그림이 실제가 되고자 열망했겠죠. 그건 사실은 도달될 수 없는 무모한 욕망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미지를 실제와 동시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림 자체라기보다는 그림의 본질적인 숙명이 그림 밖에 있는 저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암암리에 드러내버리죠. 이것이 재현에 덫에 걸리는 겁니다. 재현은 그 자체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재현은 이미 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화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본이 있으니까요. 실제가 있으니까. 다만 그림은 그 실제 자체를 연상시키는 선에서만 의미를 부여받았겠죠. 실제가 되지 못하는, 원본에 도달하라고 하지만 원본에 도달될 수 없는, 그러나 원본을 연상시킨다고 하는 선에서 그림은 제한적인 의미를 부여받지 않았을까요? 인상주의 이래로 서구의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관계를 다시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림은 주가 듣게 하나도 실제가 될 수 없으니까 실제가 되기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림이 무엇인가를 반성해 보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어진 평면의 부분과 붓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의 회화적인 존재론적 조건이에요. 그 존재론적 조건을 가지고 그림을 반성해 보는 겁니다. 그림이 실제가 될 수 없다면 실제를 모방하거나 묘사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포기해버리죠. 대신 그림은 주어진 납작한 사각형의 평면 안에 물감과 붓질을 가지고 어떤 임의적인 흔적을 남기는 그 어떤 것으로 제한되면서 그 안에서 회화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겠죠. 이게 이제 자기 비판적인 행위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모더니스트 페인팅 또는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지워져 버리고 내용은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납작한 캔버스에 물감과 붓질밖에 없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추상적인 흔적밖에 남겨주지 않잖아요. 그 추상이 그런 거죠, 그렇죠? 추상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 사라져 버리고 외부 세계를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화면 안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흔히 추상이라고 말합니다. 추상회화라고 말할 때는 주어진 표면에 외부 세계를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는 것, 특정한 내용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거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상회화는 결국 우리한테 무엇을 안겨줄까요? 봐라, 그림이라고 하는 건 납작한 평면이라고 하는 2차원 세계에서 물감과 붓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이 그림 안에서 무슨 자꾸 내용을 외부 세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자꾸 찾으려고 했지만 그런 것을 찾는 대신에 납작한 표면에 칠해진 물감과 붓질의 흐름, 색깔, 붓질의 터치 이런 여러 가지 시각적인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감상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추상 작품 앞에 서서 이거 뭘 그린 거야 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그 표면 위에 얹혀진 다양한 흔적들을 보고 즐기시면 됩니다. 색감, 터치, 물감의 진로들, 이러저런 방향성들, 또 이 사람은 그림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표면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구나, 납작한 2차원적 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구나. 그 회화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이제 무게추를 옮기겠지요. 그렇다면 그림 회화 추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단일한 하나로만 규격될 수 없이 수없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간에 우리 한국의 추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로지 어떤 평면성, 그 다음에는 뭐 단색. 왜 한국적인 색채는 백색이니까 이렇게 좀 투명한 어떤 단일한 하나의 색으로만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어떤 내용을 다 배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동일한 색으로 동일한 방법론으로 동일하게 패턴화되는 게 나중에는 경매적인 단어지만 벽지처럼 만들어갔다고 하는 비난에 봉착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이 아닌 추상의 새로운 해석들, 추상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의 어떤 기준이나 특정한 논리에서만 편협하게 이해되기보다는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고민은 지금 막 젊은 작가들이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9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그런 고민의 흔적들을 보여주던 중요한 작가들이 태동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인현이라든가 문범이라든가 뉴욕에 있지만 이상남이라든가 이런 작가들, 또는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에 있는 송현숙 같은 제가 지금 언급한 작가들, 또는 국내에 있는 작가 중에서 최병소라든가 최상철 같은 작가들인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70년대 80년대에 너무 특정한 단일한 추상에 대한 이해 속에서 너무 한국적 추상 또는 한국적 모더니즘,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만을 만들려고 했었던 틀에 잡힌 사로잡힌 추상화의 경향에서
벗어난 작가들이라고 봅니다. 제가요. 제가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보죠. 당연합니다. 다르게 봐야 되겠죠. 이 작품은 박미현이라는 작가입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종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뭐 그림은 종이 아니면 캔버스 천에 그려지겠죠. 그렇죠? 회화는 어디서 그려지나요? 표면에서 그려지죠. 표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2차원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회화는 주관답게 하나도 표면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각적 장인입니다. 회화의 조건은 뭘까요? 표면에서 서식하는 겁니다. 회화는 주관답게 하나도 표면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신체를 벗어날 수 없듯이 회화의 조건은 표면이에요. 표면. 물론 허공에다 그릴 수도 있겠지만 허공에 그려지는 건 뭐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릴 수도 있겠지만 남아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림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눈에 호소하려면 그것이 달라붙을 수 있는 표면, 피부 위에서 기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회화의 조건은 그래서 피부 표면이라고 말하죠. 조각은 어디서 존재하나요? 공간에서 존재하죠. 공간에서. 조각의 존재론적 조건은 공간이고 회화의 존재론적 조건은 표면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화와 조각이 서로 겹쳐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어떤 표면에서 조각도 왜 릴리프 부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화도 어떻게 보면은 조각적으로 튀어올라오는 촉각적 회화 같은 것들은 상당히 조각의 부조에 근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회화적 표면도 아니고 조각적 공간도 아닌 애매한 지점에 의도적으로 서식하려고 하는 흐름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미술입니다, 여러분. 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 작가는 3절지 종이에 흰색 동그라미 점을 100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은 까만 아주 새카만 바탕 화면에 흰색 점들의 동일한 점들의 100개를 이렇게 칠했던지 찍었던지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이런 거 추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추상이죠. 그렇잖아요. 두 가지 단색으로 이루어졌고 주어진 종이의 표면에 새카맣게 물들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검은색 색지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위에 가장 추상적인 원형 점들이 100개가 쫙 찍혔어요. 이거 100개 맞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 다 일일이 세시던데 100개 맞습니다. 예. 많아 보이지 않죠? 그러나 100개 맞습니다. 100개의 별이라는 제목이 붙는 순간 약간 당황스럽죠. 물론 우리는 이것도 별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추상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추상적인 거 많이 만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바닥도 그렇고 벽지도 그렇고 건물의 외벽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죠. 100개의 별이라고 하는 건 별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별이 이렇게 생겼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건 우리가 그렇게 쓰는 하나의 심벌에 불과하겠죠. 별은 너무 멀리서 반짝거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명멸하는 순간으로 반짝반짝할 뿐이겠죠. 어쨌든 이 작가는 별을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그렸어요. 밤하늘에 쫙 떠있는 새카만 별들입니다. 굉장히 구상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무지하게 구상적이죠. 한편으로 또 추상적이기도 하죠. 구상과 추상이 아주 애매하게 섞여 있어요. 100개의 별은 많다는 뜻이겠습니다. 100이다, 1000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물리적인 어떤 숫자의 기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많은 별이란 뜻이겠죠. 근데 저는 이 작품이 너무 쉬워 보이지만 이 그리는 제작 방식을 알면 여러분들이 조금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안 놀라셔도 됩니다. 일단 새까만 3절지 종이에요. 그 제도기 그 컴포스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아주 진짜 작은 동그라미 그린 겁니다. 물론 아주 작은 무슨 빨대 같은 걸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원형을 외곽을 윤곽을 둘러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3절지 여기서부터 파이로트 0.5 편으로 집요하게 새카맣게 칠해 나간 겁니다. 이렇게 다 문지른 겁니다. 실제 보시면 저것이 파이로트 0.5라고 하는 그 가는 펜으로 도저히 칠해서 저렇게 새카만 어둠을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집요하게 칠해놨어요. 저 짓을 왜 하고 있을까요? 아니 검은 색지에 흰 점을 정격에 100개를 찍으면 훨씬 간편할 걸 이 일일이 점을 원형을 만든 다음에 죽어라고 온몸을 문질러 가면서 오체 투자하듯이 격렬하게 책상에 앉아서 저걸 칠하고 있었습니다.
저 수유리 작업실에서 가서 봤는데, 집에서 했어서 저 작가는 집에 거실에 마루에 의자가 책상 갖다 놓고 거기서 하루 종일 아침 먹고 9시 10시부터 저거 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한 꽤 오래 걸립니다. 또 그냥 칠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쫙 칠했기 때문에 여기 그 파이로트 0.5 펜이 지나간 흔적도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흰색 점이 원형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이 작가가 정말 진심 정성껏 지극한 정성껏 저 새카만 어둠을 몸소 만들어야만이 별이 하나씩 둘씩 100개 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별은 날로 그렇게 피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별은 꿈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기원이기도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간절하게 저렇게 하나하나씩 피워서 매우 구상적이지만 더없이 추상적이죠. 이건 구상과 추상이라고 말하기 참 애매한 지점 아닌가요? 이게 그냥 예를 들어 이게 여러분 그냥 무제 언타이틀드 하면은 넌 추상으로 점이라고 하는 가장 모든 어떤 대상을 환원시킨 최소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구나. 주어진 평면을 단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표면에 일루전 깊이를 주지 않고 단일한 표면이라고 하는 걸 여전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구나. 그 표면 위에 모든 형태를 최소화시킨 원이라고 하는 단위를 100개를 쭉 찍었구나. 그런 추상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언타이틀드가 아닌 100개의 별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그림 앞에서 까만 밤하늘에 저렇게 보석처럼 박혀있는 무수하게 명멸하는 별을 떠올리죠. 이건 굉장히 구상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구상과 추상이 이렇게 헷갈리게 겹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구상이 내용을 상실한 것, 그 어떤 것도 연상시키지 않는 것, 오로지 그림이라고 하는 주어진 화면과 그림을 이루는 그 물질적인 조건들로만 환원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어떤 내용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 내용을 끌어들이는 것이 이 밖에 있는 컵을 그리거나 병을 그리거나 페트병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다시 내용이 복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이 그림 앞에서 각자 별을 떠올릴 수 있겠죠. 별에 대한 추억도 떠올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늘 보시던 밤하늘의 도시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밤하늘의 별에 대한 것을 다시 이 화면 앞에서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용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 후에 밤하늘의 별 기억나세요? 반짝반짝반짝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 그림 보시면 별 그림 많죠? 그것과는 또 다른 별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별에 대한 새로운 시각, 별에 대한 새로운 체험, 새로운 경험, 기억, 인상들을 받죠. 미술은 그런 겁니다. 미술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과 세계에 대한 지각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인식들이 확장시켜주죠. 새로운 체험을 하죠. 어쨌든 이 박미현이라는 작가가 집요하게 파이로트 0.5 펜으로 3절지 종이를 새카만 어둠으로 절여가면서 100개의 원형을 피워서 별처럼 보여주는 그림은 상당히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제목을 달면서 실제 외부 세계를 연상시켜준다는 내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그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추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이건 이경이라는 작가입니다. 이건 캔버스에 여기 밑변이죠. 밑변에 일치하게 띠를 쭉쭉 생면에 칠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색에서부터 점점 밝아서 하얗게 확 날아가 버리는 듯한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마치 무슨 색채 구성할 때 여러분 이게 어두운 색부터 쭉 칠해서 가장 밝은 데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만드는 것들은 어린 시절에 미술 수업 시간에 하셨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포스트 컬러 이렇게 칠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색채를 이렇게 조율하는 어떤 방법론이었을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캔버스 밑변에 일치하게 쭉쭉 수평의 선들을 그었어요. 페어웨이, 먼 길, 아득한 먼 이런 뜻입니다. 아득하게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치 이것은 한과라고는 캔버스 평면을 유지하면 평면에 생각해 보세요. 평면에 수평으로 라인을 쭉쭉 긋은 것은
색면 붓질을 어떤 특정한 색깔을 일정한 띠로 똑같이 쫙쫙 수평의 라인 밑변에 일치하게 그은다고 하는 건, 칠한다고 하는 건 주어진 캔버스의 조건을 벗어나지 않고 그 주어진 사각형 틀을 용인하겠다는 의지 아닐까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림은 죽었다 깨어나 사각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20세기 초에 가장 간명하게 보여준 작가는 잘 아시는 몬디랑 그림입니다. 몬디랑이라고 아시죠? 뭐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박스 이렇게 사각형 안에 라인을 그어서 사각형들, 색면의 사각형들을 보여주잖아요.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거기에 검은색 라인들이 이렇게 사각형을 치고 있죠. 그런 그림들이 우리가 흔히 20세기 이제 완전한 추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인데, 그 작품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건 자명해요. 뭘까요? 그림은 사각형에서 이루어진다. 사각형 안에서 그림을 어떻게 만들까요? 사각형에서 사각형을 만들죠. 사각형과 사각형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림이 화면에 사각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몬디랑 그림은 화면이라는 조건이 그림의 내용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사각형 화면은 외부 세계를 연상시키는, 외부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창으로서, 이미 르네상스계 알베르트가 회화론에서 말했듯이 회화는 창문 같다고 말했어요. 그게 서구 미술의 모토였습니다. 회화는 창이어야 돼요. 외부 세계를 투명하게 비춰주는 창. 그러나 그 창의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몬디랑은 오히려 그 격자라고 하는 사각형 틀 자체를 가지고 그 틀에서 사각형을 쪼개서 사각형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사각형이라는 그림의 틀이, 표면이 그림의 내용을 만들어요. 근데 더 이상 외부하고는 무관해요. 이제 그림은 외부하고는 무관한 상태에서 그림이라고 하는, 이 회화라고 하는 조건 안에서만 그림을 만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몬디랑 그림이 수상이 뭔가를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주는데, 이 작가도 이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화면에 캔버스 밑변에 일치하게, 밑변에 일치하고 캔버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됐으니까 밑변에 일치하게 쭉쭉 칠해요. 이건 오로지 색으로만 이루어졌죠. 붓질로만 이루어졌죠. 외부색으로 연상시키지 않죠. 순수하게 주어진 캔버스 표면에 일치하죠. 그러나 페어웨이라는 제목을 다는 순간 이것은 마치 수평선이라든가, 그렇죠? 지평선이라든가 석양이라든가 이렇게 아득하게 쫙 사라져가는 어떤 자연 풍경이 자기도 모르게 연상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 작가는 자연 풍경을, 바다라든가 이런 수평선 있는 대지라든가 이런 자연에 가서 석양이라든가 일몰이라든가 해가 뜬다라든가 이런 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실제 풍경을 이런 식으로 환원시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풍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무지하게 추상적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얼핏 우리한테 그 실제 자연 풍경을 연상시켜주고 있다. 무한 어떤 자연, 어떤 그 기후라든가 태양에 의해서 서서히 밝아지는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해가 막 떠오르는 바닷가를 떠올려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경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런 게 이제 좀 더 노골적인, 최근에 이게 추상인지 뭔지 헷갈리지만 이게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흥미로운 추상 작업들입니다. 깊이나 원근법 없죠, 그렇죠? 조진 평면이죠. 물감과 붓질로만 이루어졌죠. 근데 제목은 풀장이에요. 풀장이잖아요. 네. 밑에 그 사각형의 타일이 이렇게 있고 라인들이 있고 물이 이렇게 잠겨 있어요, 여러분. 네. 굉장히 단순한 일러스트레이션 같기도 하고 디자인 같지만 이게 추상이죠. 푸장에 물이 가득 차 있는 푸장의 밑바닥을 내려보니까 이렇게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린 겁니다. 색면으로 단순화시켜서. 아주 매력적인 추상이에요. 이건 추상이기도 하고 또 구상이기도 하죠. 외형적으로는 매우 추상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푸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겨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상이라고 하는 것들, 추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했던 어떤 연관성, 외부 세계와 연관성,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고 있다. 그런 것들을 끌어안으면서도 여전히 추상적인 하나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 둘의 관계를 재밌게 모색하고 있는 것이
최근 작가들이 이해하고 있는 추상은 아니었을까? 조금 있다 이 전 세대들은 추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실 겁니다. 사실 이것도 많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것도 저는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검은색 캔버스와 붉은색 캔버스 단색을 쭉쭉 칠한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건 정말 생면 추상이죠. 근데 한 거라고는 여기다가 점을 일일이 다 찍고 흰 점과 검은색 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는데 이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이고 이거는 영국 유명한 코미디언인 미스터 빈입니다. 이건 너무 다 잘 아시는 거죠. 근데 다 다트드 점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의 이 하나의 점들은 실제 쌀을 붙인 겁니다. 쌀이니까 라이스를 지시하고 콩이니까 미스터 빈을 지시하겠죠. 그러니까 쌀과 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림도 그릴 수 있다.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쌀과 콩이라고 하는 이 공유는 우리들이 목숨을 영위할 수 있는 식량이 되기도 하니까 구체적인 사람들의 얼굴이 지연되는 것도 무관하진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쌀과 콩은 또 오브제지요, 그렇죠? 자연적인 오브제잖아요. 이미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미 있는 그 원형들, 다트들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치밀하게 캔버스 표면에 생면으로 단호하게 칠해진, 그래서 주어진 캔버스의 표면의 평면성을 위반하지 않고 오로지 물감이라고 한 층이 싹 코팅되어 있는 추상적인 화면에 점들이 하나씩 붙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물감과 붓지 아니라 오브제들이겠죠. 콩이나 쌀이랬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붙어지는 순간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기억 속에서 다이몬꼴이 연상되겠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매우 추상적인 어떤 그 패턴으로 붙인 거죠. 또 하나는 마치 디지털 이미지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쭉쭉 나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나씩 붙여나가는 무모한 과정은 무지하게 아날로그적이죠. 여러분 저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콩이나 쌀 붙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집요한 작업입니다. 네. 이것도 정교하게 다 일일이 그 점을 찍어놓고요. 거기에 정확하게 그 쌀 그 잡기 쉽지 않잖아요. 그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다 집어서 본드 붙여서 딱 그 자리에 맞춰 놓는 겁니다. 매우 추상적인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구상적인 형식은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다 아시겠지만 현미니까 뭐 이미 학습하셨으니까 전 현미인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쌀보다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이런 거 현미 씨가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현미 씨 사셔야 되는데 아까 라이스미 국무장관도 사셔야 됩니다. 점이라고 하는 건 가장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 녹두장군이니까 잘 아시겠죠? 그렇죠? 전봉주는 녹두장군이니까 녹두인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 추상일까요, 구상일까요? 예. 뭐라고 참그 어떤 장르로 규정이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회화일까요, 조각일까요? 그 경계도 애매하게 만들죠. 왜? 이건 회화의 조건인 표면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표면 위에 올라온 녹두나 콩이나 쌀이나 현미는 구체적이고 실제 않은 물질이죠. 그렇죠? 구체적이고 실제 않은 물질이 표면에 올라와 붙으면 조각이 되죠. 촉각적이잖아요. 만지면 우두두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외부 세계에 있는 실제 않은 물질이 붙었으니까 그건 조각이죠. 따라서 이건 릴리프가 되죠. 그렇죠? 이건 부조적인 회화지겠죠. 부조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러나 부조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림의 조건인 필수적인 조건인 캔버스 표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회화적 영역에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화적 영역인 표면 위에 구체적으로 달라붙은 물질이기 때문에 조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평면이기 때문에 회화라고 말하겠죠. 그만하겠습니다. 이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화다 조각이다라고 하는 기존의 장르 개념으로 말하기가 아주 애매한 지점을 젊은 작가들이 뚫고 나가면서 또 다른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이 작업도 제가 참 좋아하는 작업인데요. 사실 여기 가져온 작업은 내가 좋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지 않은 건 못하러 가져와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하거나 제가 여기서 보여주는 작업들은 저 인간이 편애하는 것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미술 평론은 편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끝없이 제가 여러 이미지를 보면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다가왔던가, 마냥 좋았던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 의미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달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해두고 그런 자료를 찾고 그런 거를 조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평론을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막 무슨 작정하고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 공부권도 짧고 아는 것도 없지만 다만 편애의 강도가 좀 센 것 같긴 해요. 뭘 좋아하는가? 근데 그림을 좋아하죠, 하기야. 근데 사실 그림보다는 뭐 다른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문구류 되게 좀 문구류, 이쁜 문구, 아기자기한 물건들, 예, 이쁜 책들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수집미학이라는 책을 제가 갖고 있는 사소한 정말 거지 같은 작품들이, 거지 같은 물건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무슨 몽당 연필, 지우개, 연필 깎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심슨 인형 등등등등 저를 사로잡았던 것들을 가득 모아놓고 그걸 보고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반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림 전시장은 매주 제가 어쨌든 직업 평론가이기 때문에도 하겠지만 매주 빠지지 않고 전시를 일단 하루 정도는 돌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나를 사로잡은 걸 찾는 것 같아요. 저는 마치 무슨 쇼핑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이미지들을 찾는 것 같아요. 나를 사로잡는 것. 물론 그것이 곳곳에 가는 데마다 눈에 띄지는 않지요. 그럼요. 그 거품 속에 비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가도 없는 게 있다가 어느 하나를 딱 발견할 때도 뭐 그럴 때 기쁜 것 같아요. 이런 작품도 제가 표화랑에서 그 키아프 때 나왔나? 근데 이정이라고 지속적으로 작품 발표는 많이 하지 않지만 표화랑 전시 때 가끔씩 나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에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름 캔버스입니다. 이게 캔버스입니다. 그냥 캔버스 천입니다. 천. 예? 그냥 생 캔버스 천이에요. 캔버스 천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그냥 캔버스 천이라고 하면 면천이죠. 그죠? 커튼이죠. 뭐 리넨 천이라고 하지만 면천이지 않습니까? 면천을 나무 틀에다가 탱탱하게 조여서 그 위에 물감과 붓질을 올려놓고 쓰겠다고 하는 것들이 캔버스겠죠. 그렇죠? 예. 아다시피 이미 캔버스라고 하는 15세기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캔버스는 여전히 화가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여전히 주어진 캔버스 자체를 공략해야 되는 것이 아마 화가들의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들은 텅 빈 캔버스를 보면 약간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캔버스를 어떻게 채울지. 예. 이거 무섭죠. 공간 공포를 보여주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모든 작가들은 아무리 베테랑 작가를 하더라도 막상 새로운 그림이 시작돼야 되는 텅 빈 캔버스를 앞에 놓으면 긴장할 거라고요. 그렇죠. 긴장하겠죠. 이 작가는 캔버스 천 그 자체를 이렇게 천을요 절개해서 바느질 해가지고 붙인 겁니다. 바느질 해가지고 소파를 그렸어요. 그렸다고 말할까요? 이거 다 바느질한 겁니다. 다 바느질해서 이렇게 캔버스 표면 천 자체가 스스로 사물이 됐네요. 스스로 이미지가 됐네요. 물론 이건 실제 소파는 아니죠. 그려진 소파죠. 소파 이미지죠. 그렇죠? 근데 캔버스 표면 자체의 천으로 이렇게 절개하고 바느질을 해가지고 다시 탕탕하게 조여서 캔버스 천 표면 자체가 이미지를 안겨주더라 이겁니다. 얼핏 봐서는 이미지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텅 빈 천 같아요. 슬쩍 지나치면요. 그러나 가서 보면은 섬세하게 표면에 이렇게 오려진 자취가 있고 그것이 다 바느질로 봉합된 것이 선연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푹신한 소파, 그 살찐 소파의 표면을 슬쩍 안겨주지요. 그러나 뒤에서 보면 다시 그는 캔버스 천으로 돌아가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 캔버스 표면 안에서 섬세한
소파의 라인들이 드러나요. 천이기도 하고 그 천 스스로가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회화이기도 하고 천이라고 하는 물질이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캔버스 자체는 뭐가 될까요? 조각이 되죠. 물질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텅 빈 캔버스를 벽에다 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림일까요? 그림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나무 틀에 천이 씌워져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물질, 조각이 되겠죠. 오브제가 되겠죠. 공장에서 생산돼서 나온 새로운 캔버스를 그대로 제가 옆에다 사인만 해서 텅 빈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게 과연 회화가 될까요? 조각이 될까요? 이건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서구사에서 60년대를 지나면서 추상물질이 포화 상태로 이르다가 더 이상 내용도 지우고 형식으로만 치다가 가니까 더 이상 새로운 추상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 결국 텅 빈 캔버스로 규격이 돼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텅 빈 캔버스를 차마 그대로 걸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건 그림이 끝나니까 그 캔버스와 비슷하게 옆으로 박스처럼 만들어서 그거는 도널드 저드 같은 작가들이 해서 사실은 현대 회화는 끝나죠. 거의 임의적인 물체가 돼버렸으니까요. 어쨌든 이 작가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그냥 생 캔버스, 그냥 천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조각에 가까운 캔버스와 그 캔버스 표면 그 천 자체의 이미지 흔적을 부여해서 최소한의 어떤 회화적 흔적을 만든 것들을 공존시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섬유적이죠. 섬유 미술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여기 물감 붓질 없죠. 천을 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바느질한 거니까요. 그러니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캔버스 표면을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페미난 느낌도 듭니다. 그럼 어쨌든 저는 이 표면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아, 캔버스 표면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물감 붓질이 아닌 캔버스 천 자체가 스스로 이미지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 작가는 주어진 평면 안에서 계속 그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김수영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무슨 몬디랑 그림 같죠, 그렇죠? 다 격자형의 사각형 색면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구체적인 건물의 외관에 그린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구체적인 풍경의 외관을 연상시켜 주지만 동시에 순수하게 물감과 붓질 색면으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화면이기도 하죠. 자,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풍경, 도시 풍경 건물일까요? 추상화일까요? 아리까리해지죠. 이 작가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는 추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너무 도처에 흘러넘쳐요. 추상은 이런 거다고 하나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강령에 메모되거나 휩쓸리기보다는 주변에서 추상적인 것들이 끝없이 찾는 것 같아요. 아까 수영장 보셨잖아요. 푸장 보셨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수영장 바닥에 격자형으로 된 타일이 쫙 나란하게 깔려 있는 것은 그대로 생면 추상을 연상시켜 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인간 추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우리가 여러분 추상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추상적인 패턴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벽지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그렇지 않던가요? 저도 추상적인 거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그릴까요? 저 같으면 탁구대를 그리겠어요. 탁구대 그 초록이라든가 짙은 파란색으로 된 탁구대 표면 있잖아요. 탁구대 다이 거기에 라인 흰 줄이 이렇게 딱 가 있죠. 그거를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제목은 탁구대예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미 누가 할까 하기 전에 대단한 추상 작업입니다. 이미 있는 더없이 추상적이지 않나요? 탁구대 자체가 그렇죠? 예, 비슷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추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안에 우리에게는 오로지 서양의 이 추상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추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아주 정교한 이론을 개진한 유명한 평론가가 있습니다. 전후에 유태계 미국인인 클레멘트 그린버그라고 하는 대단한 사상 철학가기도 하고 문화 비평가기도 하고 마르크시스트기도 했었던 이 지식인이 1940년대에 60년대 들어서 그 정초하는 글을 쓰지만 아트 앤 컬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60년대 초반에 거기서 추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상은 서양의 추상회화라고 하는 건 회화의 존재론적 조건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회화는
평면성, 평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장르와도 공유될 수 없는 회화만의 독특한 성격이다. 따라서 회화는 20세기 들어서 현대 회화는 그 주어진 평면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외부 세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메시지를 다 지워내고 주어진 평면을 보여주는 쪽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받아들인 한국의 많은 추상 작가들도 그림은 평면성, 평면 회화의 존 조건은 무조건 평면이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회화는 평면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평면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20세기 들어서 추상을 하는 작가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외부 세계의 내용을 들어올 수는 없고 평면을 유지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원근법 날아가 버리고 구체적인 대상을 그릴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여기서 물감과 붓질을 어떻게 칠할까 보여줄까? 그러나 한국의 많은 추상 작가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한국적인 뉘앙스나 한국적인 정신세계랄까요? 전통과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을 가지고 그런 추상을 만들어낼까를 고민했던 것이 60, 70년대라고 보면 오늘날 작가들은 그러한 강박, 물론 여전히 평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회화의 조건이니까. 그러나 한국적 감성이라든가 뭐 동양적인 어떤 정신세계라든가 이렇게 노장자 사상이라든가 뭐 백색 사상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사상의 의미망을 작품에 삽입시키지 않고 주변에서 추상적인 것들을 발견해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답은 더 팝적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죠? 이미 있는 것에서, 이건 레디메이드적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미 있는 것에서 그림의 소재를 취하니까. 그와 동시에 구상과 추상에 달하고는 날카롭게 구분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작품도 건물의 외야관이 우리가 연상되지만 사실은 더할 나위 없는 아주 흥미로운 생면 추상입니다. 쭉 그리드들이 쫙 있잖아요. 이건 몬디랑 그리드들이 막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것 같기도 하겠죠. 이 작품은 종이에 로트링 펜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네, 그림이죠. 근데 보시면 그 로트링 펜 있죠? 로트링 펜으로 쭉쭉 이런 긴 선을 그었어요. 그 긴 선은 마치 시처럼 무겁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보시죠, 이게 줄이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렇죠? 왜 이렇게 쭉쭉 내려올까요? 세상에, 마치 화면 밑바닥에 있는 중력이 저걸 잡아당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가가 교묘한 작가죠. 사실 물론 중력이 받죠. 벽에 저 종이가 걸리면 중력이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오히려 선들을 쭉쭉 더 늘어뜨리는 이유는 그림 안에 마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외부 환경이 그림에 관여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실을 축축, 아니 선을 축축 시처럼 늘어뜨려 놓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계속 선들이 이렇게 축축 그려지다가 시처럼 풀어지다가 실이기도 하고 선이기도 했다가 슬쩍, 이거 뭐예요? 풍뎅이에요. 풍뎅이를 그리다가 말다가 지지 풀어져서 다시 또 지가 풍뎅이라고 썼다가 다시 실로 돌아갔다가 선이었다가 풍뎅이였다가 풍뎅이라는 문자였다가 실이었다가 선이었다가 풍뎅이였다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은 작품 같아요, 저는. 예. 선이 그 어떤 것으로 귀결되거나 확정적으로 귀결되지 않아요. 선은 실이기도 하고 선이기도 하고 문자기도 하고 이미지기도 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좀 세련된 노마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유목적이다, 노마딕하다. 그 선을 어떤 단일한 어떤 거로 규정하지 않는다. 선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체적인 문자기도, 구체적인 풍뎅이를 떠올릴 수도 있고, 문자는 추상적인 기호니까요. 문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순수한 선으로 환원되기도 하고, 그다음 순수한 선이 약간 이렇게 무거워서 축 늘어지면 무슨 시 같기도 하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림을 이거다 저거다라고 너무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자꾸 너무 어느 하나 덫에 가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좋은 드론입니다. 네. 큰 내용도 없어요. 그치? 풍뎅이를 그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 거예요. 다만 풍뎅이를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서 끌어들인 기호에 불과하죠.
이런 걸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드로잉. 저는 이 많은 드로잉을 봤지만 이 작가의 드로잉은 바로 그러한 이 선의 속성이 뭘까? 선도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은 뭘까? 이런 걸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다분히 개념적이라고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예? 그냥 로트랭 표현을 딱 그 막막한 흰 종이에 딱 선 하나가 걷어요. 어떤 뭘 목적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대로 이렇게 선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풍뎅이가 그리고 싶어졌어요. 이게 풍뎅이를 얼추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풍뎅이라고 쓰고도 싶어졌어요. 풍뎅이라고 썼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다음 뭐 하자고 헤매고 돌아다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적당할 때 끝내는 거죠. 이거 완성도 없는 겁니다. 적당히 끝냈잖아요. 너무 가득 채우면 또 지저분해지는 적당히 끝냈던 거, 딱 적당히 끝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은 특정한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에게 운명처럼 만난 매체 위에서 일시적인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 환원되긴 참 어려운 게 그림이에요. 미술이에요. 예. 미술은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미술은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리다 마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릴 때 사실 알 수 없죠. 다들 알 수 없습니다. 삶도 알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삶을 알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삶을 알 수 없습니다. 뭐 정답도 없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물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들이 배분되고 살긴 하겠지만 그 순간순간 수없이 다양한 사건들을 다 몸소 겪으면서 살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저도 오늘 여기 이렇게 떠들고 밤에 집에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 잘 가기를 바랄 뿐이죠. 주어진 화면에서 선들은 이렇게 유영하다가 우연적으로 이미지였다가 문자였다가 선이었다가 시였다가 그런 운명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미술의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술의 운명은 이런 거 같아요. 윤회, 변환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작업인데요. 남공환이라고 젊은 작가인데 서영아를 전공한 작가입니다. 서영아를. 근데 이거는 한지에 먹물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건 동양화 작가가 아니라 서양화 작가가 하고 있습니다. 서양화 작가가. 뭐 장르는 큰 구분 없죠. 저는 오히려 이런 작업들은 동양화 작가들에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보기가 어려운 건 동양화 작가들은 동양화 재료를 가지고 동양화는 이런 거다 이런 걸 그려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강하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틀을 못 벗어나요. 상당수가.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동양화는 이런 거야. 모피를 이런 거야. 수목은 이런 거야. 이미 그 선언적으로 전제된 것들을 관습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틀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제가 보는 자기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체적으로 사는 거자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삶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틀에서 사로잡혀 살아요. 그 지연론에 덫에 걸리는 겁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화과라고 대학의 동양화과에 들어가면서 선생님은 동양화는 이런 거다라고 막 가르치겠죠. 아이들은 그게 동양화다고 하는 것들을 제한된 걸 받아들이겠죠. 평생 동양화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 사고 속에서 학습된 틀 안에서 동양화를 반복하고 죽어요. 그건 동양화 아닙니다. 그 동양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동양화를 또 뭐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전 지금 대학의 동양화과, 서양학과라고 하는 장르로 구분되어 있는 과 명칭도 사실은 이상해요. 그렇죠?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상하게 한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상한 것 같아요. 동양화 작가들이 동양화를 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게 동양화일까요? 어떤 걸 동양화로 여길까요? 이 작가는 여러분 한지를 물에 굳이 노하우가 있겠죠. 적당하게 흠뻑 적셔요. 예? 수분을 어느 정도 함축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거는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데 먹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습성, 습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태로 물에 적신 다음에 탁 걸어두고 죄송합니다. 곧바로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습기가 마르면 그려질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종이가 습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탁 찍는 겁니다. 계속 격렬하게 찍어서 탁 그쳤으니까 그것이 찍히는 순간 쫙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탁 응고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상한 생명체나 뭐 선인장 같기도 하고 대가리 같기도 하고 이상한 형태들이 이렇게 막 점을 이렇게 찍지만 그 찍혀진 점들이 자기도 알 수 없는 수없이 다양한 형태들을 계속 변주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스미그레이션, 그러니까 변환, 뭐 윤회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죠? 예. 이것도 일종의 드로잉이죠. 추상이죠. 그렇죠. 추상이겠죠. 추상인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그림은 그림 그린다는 행위가 있어요. 점을 찍는다고 하는, 그렇죠? 점을 찍고 있습니다. 점을 가장 기본적인 조형적 행위, 점을 찍고 있어요. 그 점을 어쨌든 기계적으로 순간적으로 찍고 있지만 이 점 찍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습기와 모필과 먹물의 농도 같은 것들에 의존해 가지고 어쨌든 자기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전개되겠죠. 딱 굳으면 응고되면 저렇게 만들죠. 저건 필연적인 자신의 의지와 함께 우연적인 재료의 속성이 함께 만나서 저것을 응고시켰겠죠. 생각해 보세요. 한지라고 하는 건 캔버스와는 달리 실제 종이로 떠낸 수지 한지들은 나무를 쪄서 만든 거잖아요. 당나무를, 그렇죠? 따라서 그 한지의 내부 구조는 비결정성입니다. 즉 캔버스처럼 이렇게 날치과 씨를 똑같이 온전하게 직조된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카오스적인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한지겠죠. 한지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어쨌든 아주 다르진 않겠지만 그와 동시에 한지의 그 내부의 비결정성 때문에 물기를 수분하면서 물기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양화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 종이의 조건을 자기가 충분히 통용하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기 조절이라든가 적당한 농도 조절은 일정한 그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죠. 이 작가는 어쨌든 그 한지가 물을 흠뻑 빨아들여 가지고 터지는 성질, 선염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그것에 순간적으로 점을 찍어서 이런 독특한 추상적 형태를 만들어내요. 계속 다양한,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자꾸 이것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작가가 만들어낸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닮은 꼴들이 연상시켜주죠. 예. 그런 물론 동양화 작가는 아니지만 그런 맥락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시장에서 더없이 추상적인 작품을 봤어요. 더없이 추상적인 작업? 글쎄요. 보실까요? 이게 더없이 추상적인 작업일까요? 전시장에 갔더니 A4 용지에 잠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수북히 쌓아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26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가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되겠다는 말에 부모님은 몸져 누우시고 기르던 개는 집을 나갔습니다. 불철주야 작업에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월세 독촉과 각종 고지서뿐이었습니다. 결국 작업실에서 쫓겨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귀덕의 부귀영화가 찾아들 것입니다. 그림은 하나에 10,000원이며 입금은 차후에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원 우리은행 7100-271-2290-25505입니다. 황당하시죠? 네. 저도 이거 왜 가져왔나 싶네요. 사실은.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 문자로 이루어진 개념적 미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그림이 아니라 이건 노골적 솔직하게 자기의 작가적 상황을 그냥 문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추상이잖아요, 그렇죠? 문자야말로 더없이 추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와 동시에 이 행간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죠. 한국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림 그려서 먹고 산다고 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겠고, 또 젊은 작가가 작가로 살고자 하는 욕망과 현실적으로 그것이 밥벌이가 되지 못한다거나 현실 사이에 낑겨 가지고 힘들어하는 자기감과
자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져 누우시는 부모님과 기르던 개가 집을 나갈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자멸감 같은 것들이 착잡하게 공존하고 있는 문구들이죠. 예. 이 작가는 오히려 이러저런 작업을 전시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확 그냥 자신의 메시지를 문자로 저렇게 갖고 갈 수 있게 A4 용지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 놨어요. 우리가 순 문자로만 이루어진 작업들 추상미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미술. 뭐 90년대 뭐 제니 호이저라든가 바바라 크루거라든가 우리나라 작가들은 문자로만 이루어진 작업을 문자와 섞여진 작업을 가끔 하지만 이런 거는 아주 코믹하고 자학적이긴 하지만 저는 전시장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이 작업을.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다 도와드리고 싶죠? 또 진짜 이 계좌번호 적으셔가지고 10,000원 입금하지 마시고 그 시어성이 있는 거니까 그 전시장에서 이벤트성을 한 거니까. 이건 성낙희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여기 두산에서도 저 갤러리에서 전시해서 제가 보기에는 동시대 젊은 추상 작가 중에서는 가장 탄탄한 작가다. 예, 아주 이런 게 여러분이 진짜 오리지널 좋은 추상화입니다. 예? 구체적인 외부색으로 연상시키지 않고 물감과 붓질만을 가지고 화면에 우리한테 시각적인 어떤 잔영이랄까요? 흔적을 남기는 그림들. 저 보세요. 이 다사한 생면들 보세요. 쉼표 같기도 하고 어떤 도형 같기도 한 이 생면들이 막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얽혀가지고 무수한 화음을 막 계속 쪼글쪼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쓱쓱 지나간 자체 보세요. 이렇게 쓱쓱 대담하게 이렇게 쓱 지나가고 얹혀지고 그리고 후두두두둥 물감이 흘려진 자취도 있고. 왜?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리는 과정에 물감이 튕겨가지고 얼룩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대로 화면에 끌어안고 있어요. 따라서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여러 과정들, 그 시간들이 연상되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은 결국 우리한테 어떤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림 그리고 있는 그 과정,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있다, 그것이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주어진 평면성을 위반하지 않죠. 보세요. 딱딱 분절되어 있는 색면들이 전각에 칠해지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단절돼 보이는 분절된 색면들이 계속 이렇게 난색과 한색, 난색과 한색 그 색면의 크기에 따라서 촘촘히 배열되는 순간 화면은 무수한 뎁스, 깊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소위 다층적 공간들이 막 열리고 있잖아요. 이거 평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렇죠? 그 안에 굉장히 공간에 막 이렇게 넘나듦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공간들이 막 보이잖아요. 저 한쪽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큰 면, 작은 면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주어진 표면의 평면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한 많은 레이어를 만들고 있다. 다층적 공간을 막 생성적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 붓지들이 어떤 고정대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잖아요. 생성적이잖아요. 막 엔트로피가 막 솟는 것 같아요. 이 차이진 붓지, 여러분 이거 쉬워 보여도 이렇게 색감을 착착 밀착시켜서 착착 단호하게 칠하는 건 대단한 솜씨입니다. 색감도 보세요. 추상을 하는 작가들은 우선적으로 색상을 배치하는 훈련들이 탁월해야 됩니다. 색채 공부. 난색과 한색을 이 정도 크기와 저 정도 크기로 충돌시키면 어떻게 될까? 예? 어떤 색은 튀어나오고 있고 어떤 색은 들어가 볼까? 이런 색채에 대한 스터디가 완벽해야 이런 그림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추상이라고 하는 게 나 추상해야지 격렬하게 물감하고 붓질이 갖다 내리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섬세한 스터디가 탄탄해져야지 추상도 좋은 추상이 되겠죠. 요새 이런 추상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작가는 아주 정말 전형적인 입색이 전형적인 추상화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식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한 보기 드문 부류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유사한 또 다른 작가가 홍수연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도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젊은 추상 작가 중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작가인데요. 이게 약간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화면들이. 이것도 단색 표면을 유지하는 색채들이 칠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쭉 이렇게 마치 그 물속을 유유하는 뭐 해파리 같기도 하고 물고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죠. 이 화면은 고정돼 있지만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순간 우리는 마치 색채의 덩어리들이 이렇게 유유히 물속을 미끄러져 나가는
물고기 같은 착각을 일으키죠. 캔버스 표면이 바다 같아요. 물론 저 청색을 칠했기 때문에 수면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그 위에 그 안에 이렇게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것 같은 레이어를 지닌 색채 덩어리가 화면을 굉장히 요동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일루전을 준다는 겁니다. 오로지 물감과 붓질로 칠해진 색면들이 촘촘히 배어되어 있을 뿐인데 그것이 흡사 마치 캔버스 표면을 수면처럼 출렁이게 만든다. 묘한 일루전을 준다 하는 겁니다. 섬세하죠? 이게 시리즈로 있으면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박지현이라는 작가입니다. 무슨 대깔꼬마니 같네요, 그렇죠? 네, 대깔꼬마니죠. 전 무슨 식물, 나무 문양 같기도 하고 또는 추상적인 어떤 패턴 같기도 하고 벽지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여기 점입니다. 다 촘촘히 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점이 찍혀져서 이렇게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박지현이라는 작가는 홍대 조속과 출신이고 아주 재미난 그 오브제 작업들을 했었어요. 굉장히 재미난 작업들 했는데 뉴욕에 갔다 와서 지금은 좀 다른 방법론을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한지 있죠? 한지입니다. 한지를 평면에 펼친 다음에 요 점들은 사실은 점이 아니라 향으로 다 일일이 구멍을 뚫은 겁니다. 한지 구멍을 다 뻥뻥뻥뻥뻥뻥 뚫어서 저 형태를 만든 겁니다. 네. 무지막지한 작업입니다. 저것도. 향의 한 순간적으로 뜨거운 향이 한지를 확 태운 거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그 향으로 태운 순간적인 구멍들이 모여서 이런 묘한 형태를 이미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어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림의 조건은 주어진 표면 아니던가요? 근데 이건 역설적으로 표면을 지우잖아요. 구멍을 뚫잖아요. 그렇죠? 네거티브하게 만들잖아요. 표면 자체를 이렇게 뻥뻥 뚫리게 하죠. 물론 그림이 그려지면 뒤에 다시 종이를 덧대서 구멍 뚫린 것들이 점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실제로는 한지에 구멍을 뚫고 있다. 투각하고 있다. 향을 사른다고 하는 것 여러 뭐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기원도 있겠지만 그 사실은 표면 자체를 지워버리는 행위가 역설적으로 또 다른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주고 있다는 거. 또는 우리가 향을 태운다고 하는 동양에서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적인 차원의 결부되는 일을 회화적인 행위와 결합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주 흥미로운 작가입니다. 박지현이라고. 무서운 작업입니다. 저 작가. 향. 우리 한국에서 추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가장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알려준 작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김한기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입니다. 어디서 무엇이라 다시 만나랴와 같은 비슷한 작품들입니다. 그것도 있고 유사한 작품도 있습니다. 사실 제목은 뭐 큰 의미는 없겠죠. 굉장히 큰 캠퍼스 생천에 이렇게 청색으로 격자를 만들어 놓고 사각형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십자를 격자를 만들었죠. 마치 몬드리앙처럼 만들어서 하나의 사각형들을 다 촘촘히 벌집처럼 만들어 놓은 사이에 검은색 물감을 찍어서 테레핀을 섞어서 물기 한 다음에 콕콕 찍어나가는 거. 찍어나가니까 캔버스 천에 물감이 스며들어서 마치 한지에 먹물이 스며든 것 같은 선형 기법으로 이루어진 추상화입니다. 이게 김한기가 70년대에 이룩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비로소 한국에서도 이렇게 서양 현대미술처럼 주어진 평면성을 유지하면서 외부적인 세계를 연상시키지 않으면서 자적적으로 물감과 붓질만으로 그림을 만들어 나가되 대신 그 방법론이 뭐죠? 상당히 동양화의 수묵화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묘하게 결합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는 게 바로 김한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대에 60, 70년대 대표적인 한국의 추상화가들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추상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서양의 추상 미술처럼 평면성을 유지하고 외부적으로 연상시키는 구체적 이미지를 배제하고 원고법도 지워버리지만 그와 유사한 방법론을 하지만 대신 그 방법론이나 보여주는 세계가 다분히 동양적인 뭔가 연결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추상, 즉 동양적인 전통과 우리네 전통과 동양적인 감수성과 미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된 서양 현대미술, 그런 추상을 해야 됐고 했었어야 됐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강소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김원규보다는 한참 아래고 박서보 선생님보다 좀 아래긴 하지만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추상 작가죠. 그래서 사실은 추상이라고 해도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경전을 붙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 청색은 우리가 청화백자에서 나오는 백색과 청색을 섞은 것들입니다. 아까 김한규도 청색이 두드러졌죠. 바탕은 로생 캔버스천이니까 사실은 바탕색이 없는 거죠. 이 경련한 붓질은 그림이 물감, 진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림은 뭐가 만드나요? 물감이 만들죠. 물감은 진료죠. 진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경련은 붓질이라고 하는 힘에 실려서 물감은 다양한 표정을 만들겠죠. 격렬하게 휘저어놨어요. 막 드라마틱하죠? 이렇게만 하면 너무 썰렁하니까 밑에다가 슥 붓질을 몇 번 쓱쓱 문질렀어요. 그랬더니 배처럼 보여요. 사실 여러분 이건 배를 지어낸 게 절대 아닙니다. 배 같지 않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쓱쓱 걷더니 그러는 순간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옛날 동양의 산소와의 그 강이나 호수에 탁 떠있는 배, 연한 부위를 착 연상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슬쩍 단서 같은 걸 싹 집어넣는 겁니다. 그 전통과 고리 연결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 어떤 오리도 탁 그리죠. 오리도 고리 청자에 보이는 오리 같은 거. 이거 배, 여러분 왜 동양화에 배가 떠 있을까요? 배 사람이 앉아 있고 낚시도 하고 뭐 노젓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죠. 배는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는 제스처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강에 물살이 떠는 대로 그 자연에 의탁해 가지고 작가 그 인간의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꾸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조건에 순응한다는 탈속적인 제스처를 보여주는 게 배그림입니다. 또 하나는 낚시를 드리고 있는 건 뭘까요? 때를 기다린다. 시중이라고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즉 세상이 나를 불러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임금이 나를 부를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선비들은 세상에 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과감하게 자연으로 들어와서 칩거하고 공부하고 맹렬히 정진하면서 다시 세상의 도를 펼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선비들입니다. 선비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낚시잖아요. 물가 찌를 물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가 안 보면 낚시를 죽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때를 기다리는 시중의 포즈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인물산수의 전형적인 낚시하는 그림들입니다. 어쨌든 여기 낚시하는 사람도 빠졌고 낚시대도 빠져 있지만 이 배라고 하는 건 청청하나도 자연의 허공에 그냥 배 하나가 탁 떠 있는데 드라마틱한 물감과 붓질은 마치 잭슨 폴록이라든가 드쿠닝 같은 액션 페인팅의 그 격렬한 붓질을 연상시켜 주지만 이 색감들은 어쩐지 여전히 우리의 흔한 청화백자의 백색과 청색에 또 동양화의 한 인물산수와 같은 데서 핏보이는 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지하게 연상시켜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김한기의 사유이기도 한 윤영근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 캔버스 천에 특히 삼배나 이런 마천 같은 캔버스를 탱탱하게 조인 다음에 약간 엄버게통, 그러니까 짙은 갈색, 그 검정색이 육박하는 짙은 고동색이겠죠. 그를 묽게 타서 이거 롤러 있죠. 롤러로 묵묵 문지는 겁니다. 여러분 묵묵 문질러 놓은 겁니다. 바탕에 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 그리고 한 두 달이고 석 달 뒤집어 놓고 한참 있다가 꺼내면 묵묵 문질렀기 때문에 캔버스 천 오일 사이로 물감이 번질 거 아니겠어요. 퍼질 거 아니겠어요. 마치 화산지에 먹물이 스며들듯이. 여기는 인위적으로 묵묵 문질렀지만 나머지들은 우연적으로 형성된 흔적들이겠죠. 그런데 더없이 마치 화산지에 먹물이 퍼져나간 것처럼 보이겠죠. 뭘 구체적으로 묘사하진 않았죠. 주어진 캔버스의 평면성을 유지하고 있죠. 물감과 붓질로만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그림은 자꾸 알게 모르게 우리의 문화적인 전통의 한 자락을 건드려준다는 겁니다.
색감도 단색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젊은 작가들처럼 다뤘던 그 전의 작업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완 작품입니다. 붓질이죠? 그렇죠? 붓질만 보여주잖아요. 청색으로. 이광수 비슷하죠? 이광수도 물론 충분히 영향을 받았겠지만 이 경단한 붓질들이 정처 없이 화면에 떠돌아다녀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주어진 캔버스 안에서 이루어져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림은 주어진 사각형 틀이 내용을 규정한다고 하는 모더니즘 어법에 충실한 그림입니다. 동시에 물감과 붓질밖에 없죠. 그러나 이 붓질은 대단히 동양의 서체적인 붓질을 연상시켜 주시죠. 알다시피 이 이유화는 어린 시절에 하만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 밑에서 이미 어릴 때부터 서예와 한문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묵향 가득한 그런 전통 속에서 잘 자랐던 것 같아요. 되게 부러워요. 그렇게 자라셨던 분들은. 그렇죠? 할아버지가 있어서 어린 시절에 천자문도 가르치고 이 서예도 가르치는 거. 물론 그런 지금은 없겠지만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저로서는. 그러면 그 유년기에 배웠던 건 평생 좌우입니다. 사실 이완이 여러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1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미국 일본에 가서는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말하기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림 이게 사실 이완 그림은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냥 붓질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유년기 때 배웠던 서예를 변주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 날로 먹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붓이 척척 해가지고. 다만 그 이론이 아주 정교하죠. 서양의 모더니즘을 끌어들이되 동양적인 어법을 가지고 잘 해석해서 이렇게 재밌게 만들고 있잖아요. 붓질, 서예적인 붓질, 바둑에 포석 두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끌어들여서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어쨌든 여전히 서양의 추상이라고 하는 끌어들이되 동양적인 뭔가로 포장돼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동양화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 서세어로 유명한 동양화 작가도 역시 모피를 가지고 보세요. 종이에 한 줄이 깔고 먹물과 물을 적당히 묻힌 다음에 흐리게 싹 한번 이렇게 꽈배기처럼 틀었어요. 또 이렇게 살짝 틀었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에 몇 개가 있지만 다 동일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먹색이 그렇죠? 먹이 퍼지고 스며들고 번지고 지나간 자취라도 끊어지듯 이어지고 퍼진 것들이 동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냥 선이 끄적끄적 그냥 유의한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선들이 자꾸 뭐죠?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연상시켜 주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제한한 건 아니죠. 이건 선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 인자 같기도 하죠. 그와 동시에 순수한 붓질이기도 하죠. 동양화 작가들도 서양의 추상이라고 하는 현대미술의 파고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들일 때 대신 동양의 모필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난 시간대에 우리의 동양화의 추상 작업이었다고 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서세옥이겠죠. 물론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감각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이 지나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한국적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강박을 좀 벗어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작가가 바로 이런 작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작가들이 제가 보는 한국의 중요한 추상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상철의 작가는 나는 보여드린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주어진 캔버스입니다, 여러분. 캔버스에 양 옆구리 네 면을 약 한 10cm 되는 얇은 나무판으로 다 둘러쳤어요. 예? 생 캔버스 천 옆구리에 벽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0cm 정도 되는 벽을. 그런 다음에 캔버스 하단쯤에 검은색 물감을 묽게 탄 거를 툭 한 덩어리 퍽 떨어뜨렸어요. 흠뻑 떨어뜨린 다음에 캔버스를 이렇게 든 겁니다. 들어서 이 안에 돌멩이 있죠. 돌멩이 넣고 굴린 겁니다. 그때 돌멩이가 캔버스 안에서 듬뿍 떨어뜨린 이 검정색 물감을 지 온몸으로 다 칠한서 떼고떼고 굴러가겠죠. 그러나 사각형 밖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면에 막았으니까. 내 구팅을 막았으니까. 계속 더 이상 그 돌멩이가 검정색 물감을 바닥에 흔적을 남기지 않을 때까지 굴린 겁니다. 떼고 굴러가겠죠. 보세요. 이 선들은 이 기가 막힌 자글자글하는 선들은 돌멩이가 캔버스 밑변에 그렇게 치고 가는 겁니다. 떼고 굴러서. 돌멩이가 계속 캔버스 바닥을 쳐서 떼고 굴러서 더 이상 흔적을 남기지 않을 때까지 굴린 다음에 돌멩이를 걷어내고 캔버스 사각형의 옆구리를 막았던 나무틀을 제거해서 벽에다 걸어놨더니 이런 작품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 작품은 첫째, 돌멩이가 떼굴떼굴 굴러서 이 기기묘묘한 선들을 만든 건 결국 주어진 사각형 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글자글한 선은 캔버스 사각형 틀이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두 번째, 이 돌멩이는 뭔가를 인위적으로 그리겠다고 욕망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 작가가 이거를 돌멩이를 굴리겠다고 하는 의지하에서 굴려졌겠지만 사실은 이 굴러가서 남긴 마지막 흔적은 우연적인 것이죠.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경사면이라든가 이 작가가 캔버스를 기울인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세 번째, 이 그림은 작가의 손, 구체적인 육체의 흔적, 물감과 붓질을 보여주지 않아요. 돌멩이가 그렸으니까요. 아, 그림이 사람의 손을 떠나서도 가능하구나. 물론 그건 굴리는 캔버스를 이렇게 잡고 굴렸던 작가의 노동, 손은 필요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림 자체에 들어가는 작가의 페인팅하는 손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림이죠. 이 작가는 추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한국적인 동양적인 그런 어떤 것을 갖고 서양에서 들어온 현대미술의 논리와 우리 동양적인 감성을 적당하게 잘 봉합하고 아말감해가지고 뭔가 한국적인 추상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인식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강박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현대미술의 논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라든 감성 같은 걸 가지고 잘 해석해서 뭔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모든 작품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두 개가 깨끗하게 아말감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지적인 문화들이 충돌할 때는 파열음을 내거나 긴장 형성되거나 틈들이 벌어지는데 그 긴장과 분열과 틈과 간극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아니 허용하고 싶지 않았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현대미술이어야 되면 우리 추상이어야 된다면 차라리 그 두 개의 간극을 그대로 드러내버리는 것이 전 훨씬 중요하고 소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분 한국 현대미술사에 대한 기술들을 읽어보시면 한결같이 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당연한 전제에 의해서 출발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잘 봉합한 아말감한 작업들을 중요하게 놓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중요한 성과를 인정합니다만은 그 전제에는 이런 오류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을 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생각했겠죠. 그렇게 집단적인 추상을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엔 이런 작가는 약간 빠져나와서 주어진 사각형, 그림, 인위적인 것, 우연적인 것, 회화의 조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름대로 모색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물론 그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는데 문범이라는 작가입니다. 문범. 이 작가가 젊은 작가들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에. 문범이 작업은 캔버스를 판넬로 했어요. 판넬은 여러분 패널이라고 하죠. 판넬은 나무 판에 이렇게 사각형 박스에다가 캔버스 선을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렁출렁거리지 않죠. 밑변에 매니아판 같은 게 있으니까 딱딱한 그 사각형 박스처럼 만들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만든 박스에 캔버스 선을 뒤집어 씌워서 변형 캔버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탕이 출렁거리지 않으니까 딱딱하니까 거기다가 오일 파스텔이라고 하는 그 이른바 여러분 그 크레파스 크레용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림 보실 때 저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아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손가락을 비비고 다닌 겁니다. 헤매고 다닌 겁니다. 손가락이라는 신체잖아요. 신체가 캔버스 표면에 밀착돼서 신체를 캔버스 표면을 어떻게 하죠? 더듬고 있어요. 더듬고 있잖아요. 캔버스 표면을 더듬는 거하고 캔버스 표면에 일정한 거리 갖고 붓으로 그린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나겠죠. 캔버스 표면을 몸소 비비고 다닌다고 하는 것들은 캔버스 표면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 신체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평면성을 여전히 확인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저거는 핑거 페인팅이라고 그러죠. 손가락으로 그려진 그림이니까 물감 붓질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했어요. 문지르고 다녔어요.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주어진 캔버스라는 평면성과 그 위에 얹혀진 물감의 흔적 그리고 그것을 문지르고 다녔던 작가의 제스처와 몸짓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그림은 내용은 없어야 돼요. 당연하게 좀 웹소리 연상시키지 않죠. 그러나 제목은 슬로우 세임이에요. 제목이 슬로우 세임. 천천히 비비고 다닐 때 뭐 같더라 이겁니다. 제목도 귀신같이 졌어요. 똑똑한 작가예요. 제목이 슬로우 세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추상 제목 중에서 가장 후진 게 뭐라고 그랬죠? 심상, 내면, 추억, 회상. 그런 제목은 95%는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로우 세임이요. 천천히 비비고 다녔더니 뭐 같더라요. 그러나 뭐 같지? 그 어떤 것으로 지어나겠다는 욕망은 없어요. 그럼 뭐 같죠? 뭐 같아요, 여러분? 약간 산수화 같잖아요. 여운이 쫙 여백이 있는데 기암 절벽이 있고 폭포가 쫙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이 작가가 산수 아래 그리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주어진 캔버스의 평면을 유지하고 물감을 이렇게 칠해서 그 흔적 자체만 해가지고 뭔가 시각적 잔상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추상이에요. 그러나 이 작가는 거기서 조금 뭔가 옮겼던 것 같아요. 그림이 완전히 우리에게 어떤 것도 연상시킬 수 없는 것으로 갈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눈 자체는 끝없이 닮은 꼴을 찾아요. 이게 인간의 망막의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저만 하면 이렇게 찍은 선만 봐도 뭔가 닮은 꼴을 부단히 찾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래서 끝없이 억압하려고 했었던 것이 추상미술 아니었을까요? 외부세를 완전히 연상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추상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실패하죠. 그럼요. 이 작가는 오히려 그래서 탁 허용하되 대신 구체적인 뭔가를 연상시키는 건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것. 그런 형식적으로만 있는 것은 추상에 고여 있는 것. 할 수 있는 건 그 접점에서 뭘까요? 그것을 그리는 겁니다. 그것. 뭐라고 규정 줄 수 없는 것. 우리 지난번 시간에 제가 재현적이지 않은 구상과 추상 사이를 넘어가는 극사시도 아닌 그런 데서 추구되는 반재현적인 비재현적인 그런 그림들 보셨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회화는 뭘 추구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그린다고 그랬죠. 보세요. 이 작가는 추상을 통해서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틀이 그리고 있어요. 그건 뭔지 모르게 자꾸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기억, 집단적 기억을 갖고 있는 산수화 같은 걸 연상시켜주기도 해요. 황활한 여백이 운무가 가득 찬 산도 떠오르고 절벽도 떠오르고 폭포도 떠올라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아니에요. 물감과 붓질이 캔버스라고 납작한 표면에 문질러진 자취에 불과해요. 그러나 자꾸 뒷걸음질하면 자꾸 산수가 연상돼. 아니에요. 그것은 물감과 붓질에 물감과 진류에 불과해요. 아니에요. 산수기도 해요. 그것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계속 기랑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림의 운명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그간의 구상과 추상에 대한 어떤 한정된 이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흐름이 아닐까. 바로 이런 작업들이 오늘날 동시대에 아까 보셨던 작업들 100개의 별이라든가 풀장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에 큰 영향을 끼친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업들이 오늘날 추상화의 새로운 흐름이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